안녕하세요. 이정희입니다. 자, 우리는요, 이전까지는 이제 개념학습 전체적으로 해봤고요. 자, 오늘부터는 이제 총정리 학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총정리 학습은요, 그야 말대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한 번 이상씩 다뤄봤던 내용을 단원별로 나누어서 다시 한번 정리한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 번 이상은 다 개념에 대해서 알고 왔기 때문에 깊게는 들어가지 않을 거고요. 대신에 꼭 알아야 되는 내용만 엑기스로 모아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책만 가지고 공부하기는 조금 버거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기본서 꼼꼼하게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정리하는 학습으로 저 만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부터 약 12시간에서 15시간 내외로 마지막 총정리를 하게 될 건데요. 본문은 다루지 않습니다. 본문에 대해서는 미리 다 학습하시고 오셔야 되고요. 제목과 그다음에 그 글에서 가장 중요했던 내용만 한번 훑고 문제 풀고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공부할 총정리 책은요, 국어 말고 이외의 과목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국어 말고 이외의 과목도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고요. 모든 과목이 다 고루고루 점수를 맞는 게 가장 안정적이겠죠. 그러니까 어느 한 과목만 편중되지 마시고요. 끝까지 모든 과목에 다 애착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문제를 마킹할 수 있는 그런 연습해 볼 수 있는 답안지도 같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 부분도 확인하셔서 미리 막상 시험장에 가보시면 뭐 시험을 자주 보셔서 아시겠지만 막상 그날이 되면 조금 긴장해서 뭐 밀려 쓴다거나 답을 하나씩 빠뜨리고 쓴다거나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미리 연습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총정리 오늘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오늘부터 약 6시간에서 8시간 내외로는요, 이제 국어상에 대한 총정리 학습이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국어상 1단원으로 가보겠습니다. 국어상 1단원이고요. 삶과 문학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작품을 보면요. 이제 김소월 선생님의 진달래꽃 나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진달래꽃 김소월 선생님의 작품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진달래꽃은요, 꼭 꼼꼼하게 봐주실 필요가 있어요. 이 글은요, 뭐 쭉쭉 내려와서요, 7호조이고요. 그 다음에 사문부 율격 취하고 있습니다. 7글자, 5글자, 7글자, 5글자 이러한 형식 취하고 있고요. 사문보 율격이다. 사문보 율격이다 라고 할 때는요, 반드시 미녀가 함께 거론이 되어야 됩니다.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우리나라 미녀가 대부분 사문보 율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소월 선생님의 작품, 이 작품을 볼 때 우리는 미녀를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군이 있습니다. 자, 운율이 어느 위치에 동일하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두운, 요운, 가군으로 나누어 봤죠. 자, 이 글에서 한 연에 보면요, 각 꼬리 부분이 우리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친구를 각운이라고 합니다. 꼬리 각자를 써서 각운, 즉 한 위치의 가장 끝부분에 동일한 시행이 반복되면서 운율을 느끼게 한다. 그래서 각운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다. 보면 들이우리다, 보내우리다, 뿌리우리도 가시옵소서, 흘리우리다 라고 우리다가 반복되고 있지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수미상관. 자, 수미상관이라는 것은요, 1년과 마지막 년이 같은 시행이 반복됨으로써 안정점, 구조적 안정감과 운율
형성하고요. 반복되니까 당연히 운율 형성이죠. 그 다음 마지막 하나 더, 2번 이상 말하는 거니까 강조 들어가겠네요. 자, 이 정도로만 진달래꽃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뭐 기승전결의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별의 정한, 이거는 하나 정리할까요? 이별의 정한과 그것을 승화시키고 있다.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보면요. 고유지명, 영변과 약산, 그 다음에 향토적 소재, 진달래꽃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내면 심리와 상반되는 반어법 쓰이고 있지요. 반어법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반대로 말하는 거. 보내기 싫은데 보내는 것, 가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 반대법, 반어법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A불비사상. 가장 중요한데요. 아무래도 A불비라는 것은 겉으로는 슬프지 않는 척하는 거, 속으로는 너무너무 슬프면서 지금 사랑하는 이미 나를 떠난대요. 얼마나 슬픈 상황입니까? 하지만 눈물 흘리지 않겠다, 슬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어때요? 슬프지 않은 척하는 것. 이 시의 중심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A불비. 그 다음에 한을 얘기하고 있고요. 한. 그 다음에 어조는 여성적인 어조. 그렇기 때문에 시 안에서 노래 부르는 사람과 김소월 선생님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역설법도 있죠. 이치에 겉으로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듯 하지만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 뜻이 이해가 가는 것 역설법이고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라는 것은 반어법이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하나 더 도치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치법이라는 것은 말의 순서를 살짝 바꿔놓는 것.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겠습니다 라는 것은 원래는 죽어도 눈물 안 흘리겠어요 라고 해야 맞는 거죠. 이렇게 말의 순서를 바꿔서 내용을 더욱더 강조하는 것. 그게 바로 도치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진달래꽃 하나 보면요. 산화공덕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자, 산화공덕이라는 그 모티브를 따왔다. 산화공덕에서 모티브를 따왔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산화공덕이라는 것은 예전에 부처님이 길을 가실 때 앞에서 꽃을 뿌려서 그 가시는 걸음걸음에 축복을 빌게 하는 그런 의식을 말합니다. 진달래꽃에서 어때요? 이미 떠날 때 내가 영변의 약산을 진달래꽃을 따서 아름 따다 사서 어때요? 가시는 길에 뿌려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그 산화공덕에서 그 모티브를 따왔다. 그래서 산화공덕 모티브라고 하는 겁니다. 한 전통의 계승, 이건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다음 장으로 넘겨봤더니요. 문학작품의 감상이라서 내재적 관점과 외재적 관점 한 번 이상 다 우리 함께 했었죠. 내재적인 관점은요. 그 이외의 모든 것을 배제하고 시 하나만 보고 선택하는 겁니다. 판단하는 겁니다. 무엇을 보고 운율은 어떤지, 그 다음에 이 글의 구성은 어떤지 라고 하면서 운율이나 구성, 심상, 상징, 그 시 자체 그 작품의 가치로만 파악하는 것이 내재적 관점이고요. 외재적 관점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감상하는 것인데요. 표현론은 관점은 작가의 초점을 맞추는 것. 이 작가가 어떤 상황인지. 반영론은 그 시대, 이 사람이 이 시를 썼을 그 무렵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지. 그 다음 효용론은요. 어떻게 독자가 받아들이는지. 이거 문제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이 작품을 감상하는 관점이 다른 하나는 혹은 이 작품을 감상하는 내재적 관점으로 감상한 사람은 이렇게 해서 1, 2, 3, 4번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우리 기본서에서 문제 풀어봤던 거 다시 한번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별에는 밤으로 넘어가죠. 별에는 밤도 역시 중요한 부분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봤더니 이 글의 이해 보면요. 반복 나와 있고요. 열거 반복이라는 것은
말을 반복하는 거, 의미를 반복하는 거, 열거라는 것은 쭉 나열해서 그것을 강조하는 것, 이런 거. 그 다음에 반복, 열거였으니까 운율 형성하고 내용 강조하고 있다. 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율격은요, 일반적인 운율에서요, 산문적 운율로 갔다가 다시 일반적인 운율로 가고 있는 것. 그래서 산문적 리듬으로 갔을 때는 시상의 급격한 확장과 정서가 분출되고 있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강연을 어때요? 비읍니다. 라고 해서 가군 형성하고 있습니다. 별 하나에 무엇과 별 하나의 무엇과 별 하나의 무엇과 라고 하면서 운율 역시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운율인 것, 시에서 말하는 운율은요, 전체적으로 반복이 베이스입니다. 반복이 되면 운율이고 그 다음에 강조가 따라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쭉쭉 내려와서요. 이 글의 구성은요, 시간의 경과입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끝없는 상념을 했다가 어린 시절에 대해서 자아 성찰했다가 미래로 넘어갑니다. 자, 주요 시어의 의미는요, 여러분들 꼭 봐주셔야 되고요. 여기서 봐야 되는 거, 벌레는요, 자기를 반영한 객관물, 상관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적 화자의 객관적 상관물이고요. 겨울은요, 지금 암담한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형실, 일제강점기이고요. 그 다음에 이외 반대로 가지고 있는 의미는 봄이죠. 광복 의미합니다. 올 거야. 어떤 날이 이 조국에도 광복이 올 거야.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나머지는 정리할 거 없고요. 꼭 시어는 꼭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그 많던 시간은 누가 다 먹었을까 가볼게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부분이고요. 이 글의 특징은요. 작가의 무엇이 실제 겪은 사건, 작가가 겪은 사건이 어때요? 반영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현재 나는 어른이 된 후에 예전 어렸을 때 일을 생각하면서 쓰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렸을 때의 그 감정, 어떻게 보면 싱하라는 것은 그 많던 싱하는 누가 다 먹었을까라는 것은 어린 시절로 돌아갔을 때 지천에는 싱하가 그렇게 많이 피어 있었는데 요즘엔 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어린 시절 그곳에 내가 꿈꿔왔던, 그리고 내가 지내왔던 그곳을 꿈꾸는 그러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작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자, 박적골은요, 어떤 곳인가요? 내가 할아버지의 사랑을 듬뿍듬뿍 받았던 시골 고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서울은요, 어떻게 보면 엄마에게 가장 간절했던 거. 나는 잘 몰랐지만 어때요? 서울은 엄마에게는 너무나 간절했던 그러한 곳입니다. 박적골로 가보죠. 박적골은요,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던 곳. 나에게는 너무나 행복했죠. 할아버지의 사랑 듬뿍듬뿍 받으면서, 그리고 동네 친구들과 자연이 있었습니다. 뛰놀던 곳,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수목 넘쳐나던 곳, 그리고 나에게는 완벽하고 항상 그리움이 넘쳐나는 곳. 박적골은 나에게는 완벽한 그러한 곳이죠. 자, 시골은요, 어떤 느낌이냐면 어때요? 홀어머니 손에 이끌려와 자신의 궁핍한 생활. 박적골에서는 좀 유복하게 지냈죠. 그러나 시골로 오면서 서울로 오면서 시골로 오면서가 아니라 서울로 오면서 조금은 힘든 생활을 했습니다.
궁핍한 생활을 했고요. 어머니의 만류로 동네 친구들과 친하게 지낼 수 없었고요. 학교 친구들과도 친하게 지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산이 있었습니다. 있긴 있었지만 조금 아카시아만 겨우 자라나는 황폐한 산. 산이 있었고요. 나에게는 불안하고 괴로움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산입니다. 그래서 박적골과 서울은 서로 어떠한 관계 대비 서로 반대된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세 편의 작품 일단원 3과 문학에 대해서 다 알아봤고요. 이제 뭐 해볼 거냐면요. 문제 풀어볼 건데요. 문제는 생각보다 많이 간단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려드리지 않아도 옆에 해설이 너무나 자세히 써있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중요한 문제들만 짚고 넘어가는 형식 취할게요. 조금 스피드하게 넘어갈게요. 자, 예상 문제입니다. 예상 문제 1번부터 보죠. 1번 중요라고 써있네요. 자, 다음 중 위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별의 정서 사문보 맞고요. 시적자의 정서 자연물에 의탁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연물? 진달래꽃. 자, 함축적인 시어통의 의미 강조 맞는 말이죠. 근데 식민지 통치라는 시대적 현실 때문에 겪는 고뇌와 슬픔 바탕에 깔려 있는 것 아닙니다. 이 글은 그냥 살아가는 사랑하는 임을 보내야 하는 그러한 심정이 담겨 있는 시이죠. 그렇기 때문에 식민 통치라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2번입니다. A의 상징적인 것 A를 봤더니 진달래꽃. 진달래꽃은 무엇인가요? 여기에서. 진달래꽃 하면 꽃을 뿌려드리는 거죠. 내가 상대방 사랑하는 님에게 말할 수 있는 나, 이게 나다라고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과 하나 더 상대방이 떠나갈 때 진달래꽃을 뿌릴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산화공덕 나와야 되겠네요. 같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A의 상징적인 의미는 무엇인가요? 그렇죠. 임을 향한 축복 1번입니다. 나머지는 아니네요. 그 다음. 자, 3번. 3번 문제 같은 문제만 나오면 좀 쉬운데 위시를 전통적인 시라고 평가하는 이유가 거리가 먼 것은 정답은 3번이죠. 역설과 반어가 있다고 해서 전통적인 시다라고 하는 건 어폐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시 중에서도 역설과 반어가 많이 쓰인 것들이 있는데 자유시나 산문시 중에서도 많이 있는데 그런 걸 다 우리는 민족시다 혹은 민요적인 시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역설과 반어 의 표현의 정통이라는 이야기는 틀린 것. 3번에 3번 찾고 4번이요. 기억에서 리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기억 볼게요. 겉으로는 체념하고 있지만 원망의 뜻이 담겨 있다라고 했는데 어때요? 그냥 보내주면서 체념하고 이 이별을 받아들이는 거지 원망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니은, 디귿, 리을은요. 다 맞는 얘기니까 꼭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5번 문제 볼게요. 위시에서 가장 두드러진 심상. 심상이라는 것은 어때요? 어떤 시어를 읽었을 때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라고 했죠. 이 시를 보면 어때요? 쭉 들어보면 어떤 여인이 어떤 사람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마음 아파하면서 꽃을 뿌리고 꽃을 선물하고 그러한 좀 이렇게 뒤에 가서 눈물을 훔치는 듯한 이미지가 떠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는 시각적인 이미지, 시각적 심상이 가장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2번 찾아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5문제 풀어봤는데요. 이는 진달래꽃에 대한 문제들이었습니다. 진달래꽃에 대한 문제는요. 그리 많진 않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런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자, 우린 6번으로 갈게요.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런 문제가 가장 좀 까다롭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우리가 정답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꼭 잘 읽어봐 주세요. 봄은 광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요. 벌레는 혐오와 투쟁의 대상이 아니라, 벌레는 무엇이었죠? 자신을 나타내는 객관적인 상간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시어의 의미. 이 시 같은 경우는요, 별에는 밤 같은 경우는 시어에 대한 문제가 꼭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어에 대한 내용 꼭 알아두시고요. 시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 전개하는 거 맞고, 일제강점기 지식인의 자아 성찰 드러나는 것도 맞습니다. 자신을 어때요? 슬퍼하고 그것을 반성하고 있고요. 이는 일제강점기 식민지 시대 연결됩니다. 6번에 2번 찾고 7번 가볼게요. 7번입니다. 기억에서 리을의 의미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 기억은요, 시간적 배경 맞고요. 니은 암담하고 고통스러운 현실 맞습니다. 그런데 디귿은요, 고통과 부끄러움이 최고조에 달한 것이 아니라 희망, 그다음에 미래의 광보, 이런 좀 희망찬 시어입니다. 그러니까 7번에 3번 틀렸고요. 고쳐주시고요. 우리는 8번으로 갈게요. 위 시어 중에서 시적 화자가 대하는 태도가 다른 하나는 하늘, 별, 어머니는 다 동경하고 돌아가고 싶어하는, 닮아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대상인데요. 겨울은요, 언제나 마찬가지처럼 고통스럽고 암담한 현실을 의미합니다. 바로 언제? 일제강점기. 이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8번에 4번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는 9번으로 갈게요. 다음 중 위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현실을 체념하고 도피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니죠. 미래를 간절히 원하고 자기 자신을 자책하면서 어때요? 현실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미래에는 꼭 희망이 올 거라고 지금 자기 자신을 되돌리고 있죠. 다독이고 있죠. 그러니까 암울한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고통이 끝나는 봄이 올 것이다. 즉 광복이 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체념하고 도피하고 이 상황을 그냥 끝내려는 태도는 알맞지 않습니다. 1번 찾고요. 미래 희망에 대한 강인한 신념과 염원 잘 드러나고 반복 열거 나와 있고요. 과거에 대한 향수와 함께 자아 성찰을 통한 부끄러움 표현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틀린 건 9번. 10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그만턴 싱아에 대한 문제인데요. 위글에 대한 내용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1번, 2번, 4번은 다 맞는 내용. 하지만 3번 보면 박적골은 나에게 암울하고 고통스러웠던 것이 아니라 행복하고 완벽하고요. 그리워하는 곳입니다. 10번에 그래서 3번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11번 볼게요. 나에게 있어 송도가 나타내는 의미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송도에 대한 설명은 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가에 봤더니 송도는 무슨 고장이래요? 꿈의 고장이래요. 꿈의 고장. 그래서 4번이 틀렸죠. 4번 보면 송도는 박적골과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는 두려움을 주는 곳이 아니라 나에게 꿈의 고장입니다. 12번 볼게요. 다음 밑줄 친 기억의 뜻이 가장 비슷한 것.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라는 얘기는 바로 설상가상이죠. 기억은 설상가상입니다. 가장 우리와 친숙한 사자성어, 한자성어 중에 하나인데요. 설상가상이라는 것은 눈 위에 또 서리가 내린 것. 서리 내림, 즉 안 좋은 일이 겹쳐서 나타나는 것. 그래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라는 2번의 속담과 가장 알맞죠. 서리 맞은 구렁이라는 것은 행동이 굼뜨고 힘이 없는 사람, 모든 세력이 다하여 모든 희망이 좌절된 것. 3번 언발의 노줌 누기, 임시방편으로 하지만 나중에 더 큰 화가 생기는 거.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난다, 되지 못한 것이 엇나가는 짓만 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2번 찾고요. 자, 우리는 13번부터 계속 20번까지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공간이 적으니까 여기 부분을 지우고 다시 풀어볼게요. 이 정도 문제 정도면 여러분들 좀 푸실만 하죠. 그쵸? 13번으로 가볼게요. 자, 13번 겹문장 아닌 것 찾으라고 하네요. 혼문장이라는 것은 한 문장에서 어때요? 하나의 내용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주어 동사 하나인 것. 하지만 겹문장은 어떠한 문장 두 개가 합쳐진 걸 의미합니다. 혼문장, 겹문장 찾아보죠. 자, 1번 근데도 마을 이름은 박적골이었다. 문장 하나죠. 그래서 겹문장 아닌 거 혼문장인 거는 1번 우선 찾고요. 2번 할아버지는 그들은 산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말은요. 할아버지는 말씀하셨다. 하나의 문장과 그들은 산 것이다 라는 문장이 어때요? 합쳐진 거죠. 그들은 산 것이다 라는 문장이 가운데 안으로 들어가 있죠. 그게 바로 명사절이기 때문에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라는 겹문장이고요. 3번 집안에 먹구름이 끼고 그리고 나는 죽지 떨어진 새처럼 초라하였다 라는 지금 끼고 라는 말이 집에는 먹구름이 끼었다. 그리고 라는 말이 합쳐진 거죠. 그래서 겹문장이고요. 할아버지는 할머니께 애가 풀이 죽은 게 그렇게 보기 좋습니까? 라며 화를 내셨다라고 하면서 할머니의 말을 인용했죠. 인용절을 아는 겹문장입니다. 안고 있다라는 것은 어때요? 품고 있다. 문장 안에 같이 살고 있다라는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14번 볼게요. 14번도 같은 의미인데요. 할아버지가 송도에서 물감 사오셨다. 마을 사람들은 개성을 송도라고 불렀다. 할아버지는 무섭게 화를 내셨다. 주어 동사 다 하나입니다. 하지만 두 집 다 바까였다. 그리고 서로 다 친척이었다. 어때요? 문장 두 개가 그리고 라는 연결 접속어로 지금 합쳐져 있죠. 바까였고 라는 말은 바까였다. 그리고 라는 말이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문장 아닌 거 14번에 4번만 겹문장이네요. 15번 볼까요? 15번 보면 일상적 언어와 문학적 언어의 차이점. 일상적인 언어는 내포적이라고 했는데요. 일상적인 언어는 지시적입니다. 그리고 사전적인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학적인 언어는 뜻을 안고 있죠. 내포적입니다. 지금 순서가 바뀌었네요. 그래서 틀린 거 바르게 고쳐주시고요. 정답 역시 4번입니다. 우린 한 장 넘어가서 16번으로 가볼게요. 4번 여기다 쓰고 이거 지울게요. 16번입니다. 다음 좀 어법에 맞는 것. 낯설은이라고 했는데 낯설은이 아니라 낯선 얼굴이고요. 그 다음에 부쩍 는 것 같다. 늘은 것 같다 아닙니다. 는 것 같다. 서슴지입니다. 다 바꿔주시고요. 삼가야 한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삼가해야 한다라는 말은 틀린 거예요.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알아주시고요. 17번입니다. 다음 중 의미와 분명하고 자연스러운 것. 용감한 그의 아버지는 적군을 향해 돌진했다라고 했는데 용감한 게 그인지 아니면 그의 아버지가 용감한지 지금 모호한 문장이고요. 중의성, 즉 두 가지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는 문장이고요. 2번, 나는 영호와 종민이를 만났다. 나는 영호와 종민이를 각각 만났는지 아니면 나는 영호와 길 가다가 종민이를 만났는지 지금 이것 또한 역시 중의성이죠. 3번, 저것은 우리 어머니의 초상화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소유하고 있는 초상화인지 아니면 어머니를 이렇게 예쁘게 그려놓은 초상화인지 뜻이 역시 두 가지이죠. 이것이 내 동생이 그린 그림이다 라는 것, 내 동생이 직접 그린 그림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17번에 4번이고요. 18번 가볼게요. 나무에 중복 표현이 없는 것.
우린 한자말과 우리말을 같이 쓰다 보면 중복 표현이 자주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고목나무에 우리 이런 표현 잘 쓰죠. 하지만 고목에라고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고목자를 보면 나무 목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무가 지금 중복되어 있고요. 갑자기 고막을 찢는 폭음이 들린 것 아무런 중복 없고요. 3번 넓은 광장에 했을 때요. 넓은과 광장의 광자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광장에 혹은 넓은 곳에 라는 의미가 맞는 거고요. 토요일과 날 역시 겹칩니다. 토요일 오후에 라고 하는 게 알맞겠죠. 그래서 날짜 빼주시면 되겠네요. 18번 정리하고 19번 가볼게요. 성분 간 호응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 손님들은 거의 가버렸습니다가 아니라 거의 다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정든 친구들과 헤어지려 하니 여간 슬프지 않다. 이것은 한 쌍입니다. 이 친구들이 한 쌍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눈물을 흘린 것은 고국에 남겨둔 자식들이 그립다 라고 했는데 뭐뭐한 것은 뭐뭐하기 때문이다와 한 쌍입니다. 그래서 그립기 때문이다 라고 해주셔야 되겠네요. 굶주림에 시달리는 전쟁고아들의 치험상을 참아볼 수가 없었다. 세트 잘 맞네요. 그래서 알맞는 것은 정답 4번. 우리는 마지막 문제 20번 볼게요. 고쳐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은 1번. 선생님께서 너 빨리 교무실로 오라셔. 선생님께서 말하신 거니까 오라셔. 바꿔줘야 되고요. 영어를 가르치시는 이라고 했는데 가르치시는 맞습니다. 정답 우선 2번 찾고요. 그 선생님이 그런데 왜 날 부르실까가 아니라 부르실까? 고쳐줘야 되고요. 그건 잘 모르겠고 하여튼 빨리 오라는 말씀이 계셨어는 말씀 자체를 올리는 거죠.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 라고 해야 되겠죠. 말씀이 있으셨어. 문장 간의 호응을 대한 문제는요. 꼭 그 밑줄 친 것이 어디와 연결되어 있고 뜻이 통하는지를 우선 확인하신 후에 그 다음에 그 맞춤법이라든가 높임법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단원 3과 문학에 대한 내용은 좀 빠르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문제가 이 정도만 나오면 조금 할만한데, 그쵸? 저만 할만한 쓰면 안 되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자, 1단원 잘 정리해 주시고요. 우린 다음에 이제 2단원으로 갈 건데 관점과 비판입니다. 역시 문제 나와 있으니까요. 내용 한번 쭉 보시고 문제 한번 빠르게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저 만나러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가 18문제 나와 있네요.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2단원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